네, 안녕하세요. 탑팀 라이브의 탑팀 재활학과 두목권 박정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상근 증후군, 이상근 증후군의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논쟁이 되는 대상의 그런 근육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근은요, 그 스포츠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에서도 고관절 뒷부분을 지지하는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관절이 보시면 여기 부분이 고관절인데요. 이 피리포미스라고 해서 이상근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 근육이 단축이 되게 되면 이 고관절이 뒷부분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 고관절 외양과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근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고관절의 외양을 하게 되면 기능이 역전된다는 이유로 유명한 근육인데,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은 이제 기존에 가져왔던 개념과 최근에 이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계속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굉장히 좀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최신 지경과 함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이상근 모양이 이렇게 굉장히 좀 삼각형 모양에 가깝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왼쪽에 세 번째에 보면 이게 서양 배거든요. 서양 배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상근은 뭐 이상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상근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화여대 할 때 이화가 배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자로 배이자입니다. 네, 그래서 배 모양으로 생긴 근육이다 해서 이상근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에도 발뼈 중에 하나인 주상골이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배 모양인데 그건 떠다니는 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서양 배 모양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다 그래서 배를 의미하는 라틴어 피룸과 그리고 모양을 의미하는 포르마, 우리가 뭐 폼이라고 하죠, 영어로도. 그 두 가지 배 모양의 근육이다 해서 이상근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그러면 이 이상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조금 입체적으로 좀 보시면, 이건 옆에서 본 사진인데요. 보면 이렇게 대퇴골의 엉덩이 뒤쪽에 천골에서 유래한 이 외양근이, 이 이상근이 이렇게 대퇴골 뒷부분에 붙어서 단축이 되게 되면 이 엉덩이 근육을 뒤쪽으로 당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바다리 하는 방향으로 외양하는 그런 방향으로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이 윗부분에서 좀 아래로 발 쪽으로 내려다보면 이게 이상근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외양되는 이런 동작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대퇴골이 이렇게 굽혀지면 고관절을 수축하는 방향으로 굴곡을 해버리면 여기 보이는 이 힘줄 부위가, 이걸 대전자라고 하는데요. 대결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로 넘어가는 작용이 생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해해야 될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퇴골이고 이상근이 이 보라색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원래는 이 빨간색 방향으로 이상근이 단축이 되면 대퇴골이 외양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액션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대퇴골을 우리가 숙이면, 우리가 60도 이상, 90도 가까이 숙이면 이 이상근이 이 노란 화살표처럼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서 더 이상 외양하는 근육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고관절을 안쪽으로 돌리는, 내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기능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그런 개념이 이때까지 많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경을 자극하고 여러 가지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대로 스트레칭 해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최근에까지도 의학적 개념으로 굉장히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거 이상하다, 실제로 이렇지 않은데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반론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나 초음파 연구나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이제 학자들이 좀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이 보시면 이제 앞에서 보면 이 골반 뒤쪽에서 이렇게 뒤를 잡아당기는 지금 빨간 화살표의 그림처럼 이렇게 외양하는 근육인데, 지금 제가 노란색 그 동그라미로 표현한 이쪽이 힘줄 부착 부위가 고관절을 이렇게 구축하게 되면, 우리가 고관절을 이렇게 굽히게 되면 이것이 앞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고관절을 외향하는 게 아니라 앞바다리 방향으로, 앞바다리의 반대 방향으로 안쪽으로 돌려버리는 기능 역전의 개념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전의 고식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고관절을 원래는 외양하는 그림인데, 이 큰 그림을 보시면 고관절을 이렇게 굴곡을 하게 되면 이 힘줄 방향의 안쪽으로 향하면서 내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 기존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냐면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즉 원래는 외양을 일으키는데, 바깥쪽을 앞바다리 방향으로 외양을 일으키는데 고관절을 굴곡했을 때 이것이 내향을 일으키면서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 기능의 역전, 그러니까 이상근의 기능의 역전, 기능의 전환, 이것이 이상근 증후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주제와 개념, 테마 자체가 부인당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기능의 역전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립니다. 60도에서 90도 이상으로 고관절이 이렇게 굴곡이 되면 이 힘줄이 대결적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외양이 아닌 내양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주장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 아래 그림처럼 이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것의 반대 방향인 엉덩이를 굴곡 내전한 상태여서 외양을 하는 거, 이런 것들 피존 스트레칭, 비둘기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호전이 된다라고 이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해부학적 연구에 따르면은 대결절에 대한 이상근의 부착 위치는 이렇게 한 부위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군데로 가변적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 대결절 후방 쪽에 많이 부착하고 있어서 이렇게 굴곡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능의 역전이 발생할 수 없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능의 역전의 개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외양에서 내양으로 바뀐다는 그런 개념의 근거에서 90도 이상으로 굴곡하고 이런 비둘기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치료로서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태로 검사를 해서 환자한테 통증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오진의 여지가 많다. 이게 현재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그 이상근 증후군이 그런 병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이상근 증후군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요. 그럼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있다 없다의 논쟁으로, 만약 OX 개념으로 따진다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이 질환이 배제 진단 없이 과잉 진단되고 있고, 실제보다 많이 지나치게 과장돼서 진단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고, 실제 현재의 의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레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상근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아서 보존적 치료를 다 하였으나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수술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상근 절제술을 했을 때 주변 근육 손상이라든지 또한 근육이 회복하기 어려움은 없을까요? 진단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제 강의를 아마 끝까지 들으시면 굳이 수술을 선택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상근 절제술은 상당히 그 1900년대 중반 정도의 저희가 말 그대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그런 개념이고요. 이런 수술은 사실은 잘 안 하고 있고, 그 근거도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상근 증후군을 진단을 받아서 내가 이상근 증후군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상근 증후군을 진단하기까지 배제 진단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이상근 때문에 발생하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다 감수하고 근육을 절제하는 수술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너무 쉽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 강의를 좀 끝까지 들어보실 필요가 포레님은 누구보다 있어 보입니다. 자,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오늘 강의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엉덩이는 왼쪽 그림처럼 대둔근 이런 근육으로 아주 크게 이렇게 넓게 엉덩이가 이렇게 근육이 덮여 있고요. 이 대둔근을 걷어내고 나면 안쪽에 중둔근, 그 다음에 뭐 소둔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근육들은 보시면 위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엉덩이를 옆으로 드는 외전의 힘을 주로 담당하게 되고요. 이 피리포미스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상근은 외향과 외전을 동시에 좀 담당하는 근육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많은 그 학자들이 이 피리포미스가 이 파란색이 바로 좌골신경인데요. 이 좌골신경을 이 이상근이 강직되거나 단단해지면서 이 좌골신경을 자극해서 여러 가지 이 좌골신경통이나 이런 디스크 증상 비슷한 엉덩이 통증을 비롯해서 이 엉덩이 이하로 내려가는 원위부 통증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거에 대한 반론과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반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엉덩이 쪽의 통증은 오히려 이 이상근으로 인한 통증보다는 이 아래쪽에 보면 제멜러스 근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쌍둥이 근육인데요. 위쪽 아래쪽에 제멀러스 쌍둥이 근육이 있고요. 또 보면 오브트레이트 인터너스 익스터너스라고 해가지고 폐쇄근이 또 있고 그 밑에 뭐 방향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 아래쪽에 위에 세 군데 있죠. 이 근육도 고관절 외양을 담당하는 건데 이제 보시면 이 파란색 좌골신경을 기준으로 이상근은 좌골신경 뒤쪽에 있죠. 위에를 덮고 있죠. 근데 이 아래쪽 근육은 어때요? 세 가지 이 superior gemellus, obturator internus, inferior gemmellus에서 쌍둥이 근육 두 개하고 이 폐쇄근은 좌골신경이 앞쪽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단단해지면서 좌골신경을 자극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이론도 지금 현재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만이 이때까지 너무나 이러한 통증의 주제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실제로는 이 쌍둥이근이나 얘네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런 의견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따가 제가 한번 소개하겠지만 우리가 너무 이 좌골신경에만 집중해 왔는데요. 이쪽에 작게 지나가는 이제 후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이 포착돼서 둔부 통증을 일으킨다라는, 그러니까 좌골신경이 아닌 다른 가지에서 통증을 일으킨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아까 포레님처럼 여기 이거 이상근 증후군이에요. 여기 이렇게 자르면은 좋아져야 하는 그런 전제나 그런 판단이 틀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한 논쟁의 대상이고 최근의 과학적 근거들은 그런 식의 진료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럭키맘의 Dear My Life라는 분이 올 초 이상근으로 증상만 치료될 뿐 별 방법이 어렵다고 해서 엉덩이 근육 키우기 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뒤쪽 발가락 3, 4번이 짜릿하기도 합니다. 우선은요, 이상근 증후군에 의해서 다리가 저리고 그럴 확률은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학과 의사들이 그 미국 학회에서 발표하기로는 이상근에 의해서 둔부 이하로 발가락이 저리고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가 없었을 때 그리고 다른 배제 진단을 다 했을 때 이상근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은 많아야 5%고요. 제한된 것이 한 5% 정도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 1%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 진단되는 거에 비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근이라는 그런 전제 자체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강의 이어갈게요. 그래서 보면 아까 제가 기능의 역전이라는 게 지금 이 이상근이 이게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내향을 일으키는 이런 전제 자체가 이때까지 이상근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기전 자체, 메커닉스 자체가 지금 부인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상근 증후군에 대한 진단에 대한 회의감을 좀 많이 가져봐야 되고 다시 한번 내가 이상근 증후군이 정말 맞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상근 증후군을 일으키는 증후군 중에 하나가 단순히 근육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뭐 천극인대, 뭐 천장골인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또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지금 윤희님도 답변 저는 선생님 저는 이상근 증후로 진단 받았으나 허리 디스크였으면 디스크 탈출이 왔으면 네 이건 디스크 탈출이었던 거지 윤희님은 처음부터 이상근 증후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근 증후군이 그런 철저한 배제 진단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그냥 엉덩이랑 이 다리 아래로 저리면 이상근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진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굉장히 타협하기 쉬운 진단명이지만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근 증후군이 얼마나 오래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개념이며 이것이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좀 알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의 파란색은요, 주로 옛날 이야기들이에요. 보세요. 이상근 증후군의 유래가 처음에 이런 이상근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처음 이런 자골신경통, 그러니까 엉덩이부터 아래쪽으로 쭉 원입으로 저리는 이런 자골신경통을 우리가 영어로 사이아티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척추가 아닌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근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처음 제안한 게 여우만이 1928년도. 1928년도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아닌가요, 피디님? 그래서 아마 그때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아까 이상근을 후레님이 절제한다 그랬잖아요. 이 절제를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몇 년도에 한 이게 수술이냐면요. 1934년도에 했던 수술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베르크라는 사람이 이 이상근 증후군을 일으키는 프라이베르크 사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테스트를 제안하면서 이 이상근을 이 사람이 외과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절제를 한 거죠. 그랬더니 환자 한 명이 굉장히 자골신경통의 사이아티카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맞는가 보다 하면서 이 시대에 엄청난 설득력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니까 86년 전에 그런 수술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 비튼하고 앤슨들은 1938년도에 4년 뒤에 이상근 부위에 이렇게 스페즘 경련이 자골신경통의 원인이 자골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정확한 명칭은 1947년도 우리나라 해방 후에 로빈슨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이 사람은 이상근 증후군은 절대 뭐 엉덩이 아프고 그 원인으로 아프다고 해서 진단하는 게 아니라 신경뿌리병증이나 디스크 탈출증과 같은 자골신경통의 보다 더 흔하고 일반적인 원인을 이미 미리 다 배제하고 그리고 나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제도 주로 외상의에서 발생, 엉덩방아를 찢는다거나 아니면 둔기 같은 거로 엉덩이를 이렇게 얻어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그런 외상에서 발생하는 자골신경통에 주로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임상에서 하는 개념은 뭐 엉덩이 눌리고 뭐 조금 하면은 그냥 이상근 증후군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디스크로 MRI가 확실히 없어야 되고요. 뭐 천장골 통증이랄지 그 밖에 둔부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고관절 통증, 그 다음에 자세 비대칭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근전도 검사까지 시행해서 그 이상근을 기준으로 위아래에 분명의 그런 전이 차이와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해야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져야지만 이상근 증후군으로 진단을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처음에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도 그런 일반적인 원인을 먼저 배제하라고 하였고 그다음에 주로 외상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임상에서는 처음 개념 근데 이러한 이상근 증후군이 처음에 이렇게 저자들이 제안했던 다른 학자들이 제안했던 개념과 달리 뭐 이런 신경뿌리병증이나 디스크, 뭐 천장관절 증후군부터 여러 가지 뭐 고관절 통증이나 이런 것들, 골반 통증에 대한 확인 없이 정확한 임상 징후나 진단 검사에도 하에 없이 이게 임상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임상에 대한 혼란도 이렇게 되고 지나치게 과장되게 진단되고 있다는 게 최근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좀 더 자세한 이제 학자들의 의견과 논문들이 아티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맥콜이라는 사람이 2001년대 둔부 부위의 다양한 신경에 대한 이상근 해부학 관계를 보여줬는데요. 오른쪽 아래 그림을 좀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이 노란색 가장 굵은 게 이제 좌골신경에서 사이아틱 너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좌골신경 안쪽에 보면 제가 지금 여기 포스테리어 피모랄 큐테이너스 너브가 해가지고요. 후대퇴 피부신경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지나가는 이 작은 신경, 이것이 눌려서 둔부의 통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이 큰 좌골신경보다 이 작은 신경을 눌렸어서 둔부 통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 사람은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원인인데 실제로는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과잉 지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좀 많이 지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상근 증후군하고 병리도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둔부 통증의 원인, 깊은 둔부 통증의 원인은 여기서 보여주듯이 신부 둔부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둔부 통증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이건 좌골신경이 아닌 이 작은 포스테리어 피모랄 큐테이너스 너브 둔부 신경의 부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익남님이 강직성 척추염하고 관련이 있나요? 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 여러 관절에 염증이 오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SI라고 하는 천장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천장관절의 염증이 이상근의 경련을 유발하고 그 경련이 좌골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설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관련성은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분들은 천장골 통증이 더 메인 증상이 됐고, 그것이 더 큰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둔부 통증이 있다면. 그 다음에 천장골 통증으로 인해서 이상근이 자극돼서 아플 여지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익나님이 골반 쪽이나 사타구니, 뭐 엉덩이 위쪽 근육인데 골반 쪽 사타구니 쪽이 아프다면 이건 이상근 통증보다는 천장골 자체의 통증입니다. 천장골 증후군의 특징이 사타구니 쪽으로 통증과 뒤쪽으로 통증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타구니 통증 쪽 통증이 있다면 이거는 이상근 증후군보다 천장골 통증 자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근 증후군 더 이상 확실한 진단명이 아니라 신화에 불과하다, 전설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여주시면 이 파란색 글씨는 다 1947년, 38년, 34년, 28년도 개념이고요. 지금 이제 맥코리가 등장하기 시작한 건 2000년을 넘어서 등장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 50년 동안 의학의 헤게모니를 이상근이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2000년 이후부터 그게 아니다, 우리가 연구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은 없다라는 그런 대안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튜어트가 2003년도에 이상근 증후군이 다리 통증을 동반하면서 비특이적으로 둔부가 압송하는, 그러니까 엉덩이 이하로 아픈 것을 설명하기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는 아주 드문 경우에만 이상근 좌골신경의 압박에 관계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지금 아까 뭐 포렘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변형이 있어요. A, B, C, D, E, F 이렇게 6가지 타입과 또 다른 타입도 있는데요. 보시면 보통 A 타입이 80% 정도로 가장 맞고요. 그다음에 B는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뭐 근육사에서 포착돼서 된다고 하는데요. 그냥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가 10에서 20%, 뭐 많게는 25%까지 여러 가지 변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아프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멀쩡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내가 둔부에 통증이 있는데 봤더니 이렇게 디비전이 있다. 그럼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아프다. 그렇게 접근을 이때까지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스튜어트는 해부학적 기형이나 섬유띠에 의한 압박으로 좌골신경이 압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근데 이 굉장히 드물고
이 말씀드렸던 전 인구의 80%, 20%가 존재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통증을 갖는 것도 아니고 디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발생률이 더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빈도와 질병 유병률 연관을 짓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서 찾아보니까 뭐 디비전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으니까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아프다 하는 건 너무 쉬운 원인을 찾는 원인에 대한 너무 쉬운 타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환자분이 지금 자골신경통하고 자골점액남염은 어떤 검사로 구분할 수 있나요?라고 했는데 자골신경통이란 말은 사실 사이아티카란 말은 더 이상 쓰지는 않고요. 자골신경통은 그냥 증상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런 경우에는 자골점액낭염은 윤활막염이기 때문에 저건 이제 초음파나 MRI 검사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체 검진으로 뭐 구별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구별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뭐 주사 치료나 적극적인 중재 치료를 하려면 최소한 초음파 검사 정도는 시행하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엉덩이 근육 한다기보다 정확한 이유와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간변 진단을 한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엉치뼈 힘줄이 구축돼서 치골 사타구니 구축돼서 4년간 치료 중인데 고생하고 있어요. 진전이 없고 똑같이 계속 아파요. 다 가봐도 모르겠네 왜 안 낫는지. 지금 한의원에 다녀요. 그래요. 이게 뭐 말만 들어서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분명히 다른 원인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못 찾아서 그런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엔 천장골 통증이나 고관절 통증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또 2011년들이 되면 파인하고 파브리치오 등이 사체 연구, 카데바 연구를 통해서 피리포미스 인서션, 그러니까 피리포미스가 이게 이상근이라 그랬잖아요. 이 이상근이 가서 이 대결절에 가서 달라붙는 부위를 요거를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삽입 혹은 인설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이 분류보다 더 복잡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기능의 역전, 외향이 내향으로 바뀌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에서만 일어나고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은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체 연구를 통해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 되어서 저도 그렇지만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관절을 구축하고 뭐 외양 내전 이런 거 다 일으키면서 실제로 이 얘네들이 자골신경을 자극을 하는지 두께가 달라지는지 실시간으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영상학적 검사는 다 정지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CT든 MRI든. 근데 초음파는 움직이면서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고관절 외양 및 내양 모두에서 고관절 굴곡을 이렇게 시키면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피리포미스는 힘줄 두께의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우리가 굴곡을 하고 이 기능의 역전이나 이런 힘줄의 두께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피리포미스는 기능의 역전은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상상 속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 이전 1900 중반대의 개념과 2000년도 이후에 나오는 논문들의 이런 역사의 개념들이 전부 다 그건 너무 구시대 개념이고 상상에 불과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논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레몬님이 선생님 저는 앉을 때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악소리가 가끔 날 정도 엉덩이 통증인데 계속 아픈 것은 아니고요. 병원 가도 허리 이상 없다고 하는데 답답하다고. 네, 이제 둔부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장 많은 게 저 개인적으로는 디스크가 아니라면 천장골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시간 앉아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상근이 기능의 역전을 일으켜서 근육 자체가 신경을 누르는 것보다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 자골신경이 내 체중으로 인해서 압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도넛 형태의 방석이나 아니면 엉덩이 그 닿는 부위에 압력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이 없다라는 말은 좀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님도 의사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환자를 나중에 보는데 환자를 진료를 하다가
잘 모르겠어. 이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어. 그러면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실제적으로 진짜로 아픈 것 같은데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한 의사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뒷면에 그럼 환자가 뭐 꾀병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환자가 당신은 나는 안 아파야 되는데 당신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한테 검사에 이상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의사들이 허리에 이상 없다, 뭐 괜찮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의 요는 더 적극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환자하고 대화하고 검사하면서 원인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환자들한테 너무 쉽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사들이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빙구 누나님이 CT 촬영을 했는데 5, 6번 사이에 추간판 팽륜이 있다고 소견을 받았습니다. 가끔 목이 아픈 정도, 심한 정도는 아닌데 재활 치료를 받아야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지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빙구 누나님. 추간판 팽륜은 아직 디스크가 터지기 직전인데요. 당연히 디스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화 운동의 스트레칭이 필요하죠. 근데 특히 CT 촬영에 의한 그 판단은 굉장히 좀 애매할 수 있고요. 팽륜이 있다고 해서 다 통증을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디스크가 있다고 해도 통증의 원인이 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환자들한테 하는 말인데요. 걸어 다니는 사람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허리든 뭐 목이든 간에 나 하나도 허리 안 아프다 사람을 데려다가 공짜로 MRI를 찍어주면 100명 중에 60명이 디스크가 나옵니다. 또 반면에 나는 허리가 좀 아파요. 아팠었어요. 이런 사람들, 증상이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디스크 증상이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MRI 찍으면 100명 중에 70명이 나와요. 디스크가. 그러면 증상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들 사이의 검사 결과가 10%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유효한 차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목이 아파서 뭐 CT나 MRI를 찍어서 디스크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내 목 통증의 원인일 가능성은 상당히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이 아프니까 혹은 허리가 아프니까 CT나 MRI를 찍었고 그것이 내 통증의 원인일 거라고 딱 단정 짓는 그 진단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목을 통증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후관절 통증이랄지 근육 통증이랄지 뭐 일자목, 거북목부터 여러 가지 뭐 측만증 다른 비디스크적인 디스크가 아닌 다른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셔야지 MRI도 아닌 CT 촬영 정도로 디스크가 의심되니까 뭐 단순히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런 식으로 낙인 찍는 진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금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원인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벌써 시간이 33분이나 지나갔네요.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군의 정의가 뭐냐? 우리가 뭐 이상군 증후군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군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상근은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상근이 자골신경을 자극해서 이 이상근 이하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원입으로 대퇴부 후면을 따라서 증상을 일으키는 임상적 실체를 가진 질환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진단은 반드시 엉덩이 통증이나 자골신경통, 그러니까 사이아티카를 일으킬 수 있는 보다 더 흔한 원인을 배제한 후에 진단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엉덩이 통증이나 그 원이부 통증의 원인은 전부 다 이상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허리 아프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디스크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항상 의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상근 이하의 원위부의 둔부와 이 원위부로 내려가는 이런 자골신경통의 특징을 가진 질환은 반드시 엉덩이 통증과 이런 것들 일으킬 수 있는 요통증후군, 그러니까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과 골반 기능 장애나 뭐 구조적인 문제, 다리 길이 차이, 골반 비대칭, 뭐 천장골 통증,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비슷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상근으로 증후군으로 진단 내리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배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학과 의사들의 아주 유명한 아티클은 APMR라고 있는데요. 2000년도 초반에도 보면 실제 이상근 증후군은 이렇게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해도 실제 이상근 증후군에 발생하는 좌골신경통의 사례는 5%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주 철저한 이런 정의 하에 이 좌골신경통을 진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고,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1% 이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얀보키치 등이 2013년도에 제시한 이상근 증후군 유발 요인의 첫 번째는 둔부 부위의 외상, 그러니까 어떤 기질적인 원인이 아니라 뭐 엉덩방아를 찢거나 아니면 그쪽에 뭐 둔기로 내려맞는 등의 직접적인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요. 또는 천장골 통증의 원인이 이 오른쪽에 그림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것이 바로 천장골 통증의 그 분포. 이 그림을 조금 PD님 좀 잘 보이시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제 얼굴에 가려서요. 보면 이렇게 천장골을 따라서 내려가는 이 증상이 꼭 디스크 증상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게 디스크가 아니고요. 증상이 천장골 통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천장골은 앞에 사타구니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그 이상근 증후군이 진단되었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부학적으로 변이가 있는 경우에 아주 드물게 발생하고 근막통증 유발점이나 이상근이 비대 경련 뭐 이런 것들이 쭉 제시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근 증후군에서 보고되는 전형적인 증상은요, 엉덩이나 이제 그림처럼 엉덩이나 햄스트링 쪽이 굉장히 조이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느낌을 대부분 가지고, 그다음에 둔부 통증이 98%, 종아리 통증이 59%, 나머지는 이제 다리를 꼬거나 뭐 쪼그리거나 그럴 때 악화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허리 사타구니, 엉덩이, 회음부 뭐 이런 말초신경증이 82%가 나타나죠. 근데 제가 너무 이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로 실제 제가 이상근 증후군으로 의심돼서 진단하고 회복했던 환자 사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거 전에 질문 하나 받을까요? 최상용 님이 노인분이 날씨 흐릴 때 허리 아프다고 하는데 날씨 영향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데요. 우리가 보통 날씨 흐리면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하잖아요. 저기압은 기압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날씨가 좋을 때는 공기가 우리 몸을 받쳐주죠. 근데 우리를 받쳐주던 공기가 기압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척추랄지 무릎이랄지 여러 가지 중력이 걸리는 관절에 더 큰 압력이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민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날씨가 흐릴 때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슬기로운 포항생활리님이 경추 전방 유압술도 관련이 있을까요? 글쎄요, 경추 전방 유압술하고 뭐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이제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상근 증후군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요. 네, 하여튼 지금 포레님이 저기 있는 증상들이 거의 다 있다고, 지금 전형적인 증상이 거의 다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만나봤던 이상근 증후군 환자의 사례와 회복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자, 저한테 왔던 분이 진짜 한 10년, 15년 제가 있던 지역에 안 가본 병원 다 가보고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뭐 마사지, 스트레칭, 도수치료, 뭐 침 치료부터 안 해본 게 없이 다 심지어 수술만 빼고는 거의 다 해본 분이고, 척추도 혹시나 해서 척추에도 병변이 없었는데 그쪽 시술도 해보시고 풍선 확장술부터 별거 다 해보셨던 분인데, 이분이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증상이 아까 위에 보여드렸던 지금 포레님 같이 이런 증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러면 저는 좀 뭔가 다른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저한 배제 진단을 위해서 MRI, 고관절 MRI, 허리 MRI 했는데 천장골 통증도 확인해봤고 주사치료까지 다 해봤는데 호전이 안 됐어요. 그리고 디스크도 없었고, 그다음에 고관절 질환도 아니었고, 그 외에 점액남이나 여러 가지 윤활막이나 다른 배제 진단을 전부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은 게 정말 이상근 증후군이다 해서 이제 저희 재활학과 의사들은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근전도 검사를 하면 이거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이 근전도 검사는요, 보면 지금 이상근이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 부위쯤에 존재하거든요. 마우스 커서가 있는 이 부위쯤에. 그래서 지금 H 반사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전기를 이렇게 위로 보냈다가 얘네들이 척수에 다다랐다가 다시 타고 내려오는 이런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이 사람 왼쪽 오른쪽 다리를 검사하면 한쪽이 더 길어지면 그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다리를 쫙 편 채로 편안하게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그냥 좀 더 쉽게 좀 설명드리면, 여기 지금 다리 쪽이 광주고 이 스파이널 코드 쪽을 서울이라고 하면, 광주에서 서울을 그냥 호남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쭉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걸 검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른쪽 왼쪽에 차이가 나면 이쪽에가 뭐 교통체증이 있거나 뭐 도로에 문제가 있거나 막히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로 신경 전류를 이렇게 흘려 보냈다가 따라 내려오는데 이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지체가 되면 여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는 이제 롱 웨이브라고 이제 장파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천추 1번 신경, 여기 S1이라고 써 있죠. 이 좌골신경을 따라서 뚝 수면을 따라서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할 수 있고 굉장히 유효도가 높은 검사인데요. 이거를 그냥 다리를 편채로 하고, 만약에 왼쪽 오른쪽에 차이가 없다면 다리를 편채로 한 다음에, 아까 이상근의 경직이 유발되는 자세가 있다 그랬죠. 기능의 역전이라고 말했던. 그래서 고관절을 완전히 굽힌 상태에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자세를 일부러 잡은 다음에 이 근전도 검사를 하는 거죠. 이 H웨이브로 검사를 하면. 그러면 진짜로 이상근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 유발 전이가 느려지게 됩니다. 돌아오는 시간이 더 길어져 버려요. 그걸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앞에서는 다 뭐 그럴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근전도 검사는 진짜 있네, 그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학과 의사들은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같네요 이런 소리를 잘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런 질환 아닙니다, 정확히 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까지 이런 형태로 고관절을 굽히고 H 반사 검사를 했던 환자 중에 유일하게 진짜로 진단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이상근 증후군이 맞다. 그리고 게다가 더 재밌었던 거는, 이 근전도 검사 중에는 침전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근육에다가 바늘을 꽂아서 그 근육이 제대로 신경의 지배를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상근 아래쪽은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신경이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근육을 잘 지배하지 못해요. 자,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신경은요, 장교고요. 근육은 쫄병이에요. 근데 이 신경이 쫄병을 잘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도 군대에서도 장교가 자기 밑에 사람들을 잘 다루지 못하면 막 타령하고 자기 멋대로 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신경이 근육을 잘 지배를 하면 아주 좋은, 정상적이고 별 자발적 수축이 없는 그냥 평온한 상태의 검사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신경이 근육을 잘 지배하지 못하면 이 근육이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날뛰게 되거든요. 근데 바늘 검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침전도 검사를 해서 이렇게 딱 근육을 찔러 보면은요, 얘네들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평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평온하니 이제 신경이 근육을 잘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장교가 쫄병들을 잘 통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굉장히 평온하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신경이 근육을 잘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쫄병들이 막 지멋대로 구는 상황이 되면, 침전도를 딱 꽂으면 엄청난 막 비자발적인 막 자기 멋대로 뛰는 이런 파형들이 나오게 된, 전기 신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허리 쪽을 찔렀는데 통제는 이 위쪽은 잘 되고 있는데, 이 이상근 이하 부위로 자골신경에서는 통제가 안 되는 근육의 침전도 소견이 나온다면 그럼 이건 확실히 이상근 증후군을 더 지지하는 소견이 되죠. 그래서 근전도 검사는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침전도 검사라는 바늘 검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롱웨이브 검사, H 반사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진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요, 대부분 이상근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런 진단과 검사를 해보셨어요 하면 한 경우가 거의 뭐 99% 아니고요. 그리고 근전도 검사를 한 경우에도
이렇게 다리를 굽히고 H 반사를 해서 그 전후를 비교한 경우는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이 전 1%도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한 이유가, 특히 우리나라 진단에서는 이런 철저한 개념의 진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근 증후군 진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임상으로 넘겨짚어서 할 수 있는 진단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렵죠? 네. 최상용 님이 군인일 때 중대장들이 지휘관들이 통제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죠. 통제가 안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뭐 괜히 혼자 경련을 하고 막 자발적 수축을 하고 그러겠어요? 위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죠. 이 작가님, 선생님의 노하우를 오픈하신 건가요? 아니, 이건 노하우가 아니고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공부만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의사들은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렇게 좀 진단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뭐 노하우로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다 오픈되어 있는 내용이고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 왔던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레칭 마사지 이런 거 다 해봤고요. 국소 마취 차단. 그래서 이 환자는 이상근 증후군인 것 같다라고 저도 99% 심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그러면 이상근 증후군이 맞는 것 같으니까 제가 초음파를 보고 원래는 보톡스를 처음부터 해볼까 하다가, 여기 보면 이 빨간색 보톡스 근육을 초음파를 보고 우리가 마요블락이라고 하지, 근육 전체를 완전히 마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좌골신경에는 영향을 안 주면서 이 근육 내부에만 제가 리도케인으로 리허설처럼 보톡스를 놨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를 우리가 미리 보기 위해서 하루 이내에 효과가 끝나는 리도케인, 그러니까 마취제를 여기다 놔봤습니다. 근데 환자가 환자가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100% 믿었는데, 그래서 이상근에다가 그 마취제를 쏟아 부었는데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쏟아 부었는데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혹시나 이 아래쪽일까 싶어서 요 아래 이 대둔근, 중둔근, 그다음에 이상근, 그리고 이 좌골신경을 피해서 이 쌍둥이 근육이나 이 안쪽 폐쇄근까지 전체적으로 다 조금 더 농도를 낮추어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치료를 했더니 증상이 호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근만 단독으로 보톡스, 보툴륨 톡신 주사를 놔가지고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군데다가 이쪽에다가 전체적으로 오른쪽 엉덩이에다가 굉장히 이제 여러 군데를 농도를 낮춰서 여러 군데 이제 보톡스 주사를 한번 했죠. 근데 보톡스 주사를 했더니 너무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15년 동안 아팠던 그 통증이 다 사라져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그럼 이 사람이 이상근 증후군이 단독으로 치료했을 때 안 좋아졌는데 왜 보톡스를 다 놨는데 좋아졌을까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의문에 대해서 제 의문을 해결해 준 게 두 가지 논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이 오른쪽에 제가 써놨는데요. 이상근 아래에 위치한 그러니까 이 좌골신경을 이 이상근이 자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보다는 실은 이상근 아래쪽에 있는 이 쌍둥이 근육 두 개, 슈페리어 제멜러스, 인페리어 제멜러스하고 옵트로 인터런스라는 구성된 이 세 가지 근육이 오히려 이 복합체가 이상근 증후군보다 신부 둔부 증후군을, 그러니까 신부 쪽에 둔부 통증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용어를 좀 제한하고, 그런 것들을 제한한 이런 것일 가능성이 있다. 얘네들이 좌골신경을 더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새로운 제안들이 막 나오기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이 슈페리어 제멜러스, 인터너스 이 세 가지 복합체에 의한 통증이 아니었을까. 이상근 증후군하고 증상은 거의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좌골신경 왼쪽에 안쪽에 보면 포스테리어 피모랄 큐테니어스 너브라고 이 대퇴 후피 신경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요것이 일부 차단되면서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그분이 좋아진 병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레모님이 나을 수 있다니 얼마나 좋네요. 효과는 얼마나 가나요? 윤희님이 여쭤봤는데요. 보톡스의 효과는 3에서 6개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보톡스를 보통 우리가 이제 얼굴에 많이 놓고 하니까 피부 쪽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보톡스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거의 한 1000가지 가까이 됩니다.
뭐 우리가 뭐 다한증부터 해서 저는 통증에 보톡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의사고요. 저희 병원 오시면 보톡스를 이런 데 써요.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톡스는 그 영구적인 게 아니라 아주 오래가는 증상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치료했던 그분도 제가 보톡스하고 좋아졌다 그래서 룰루랄라 가신 게 아니라 그동안 그 증상의 완화가 있을 동안에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후에는 안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보톡스는 오래가는 증상 치료지 영구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보톡스가 근육, 그러니까 운동신경만 이렇게 차단하는 게 아니고요. 보톡스는 요즘 논문에 나온 결과에 의하면 감각신경도 일부 차단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감각신경에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잖아요. 보톡스를 놓게 되면 근육의 수축을 막고 경련을 막아주는 이런 효과뿐만 아니라 감각신경을 조금 일부 차단해 통감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통증도 줄어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치료받고 이상근 증후군으로 좋아졌던 분들의 두 가지 병리, 그러니까 이 복합체 근육, 이상근이 아닌 이 아래쪽의 복합체 근육의 경련이 보톡스 인젝션으로 통해서 운동신경 차단을 통해서 경련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포스티어 피모랄 큐테너스 너브라고 해서 이제 대퇴 후피 신경 이 부분에 감각신경이 보톡스로 인해 차단해서 통각이 줄었다. 이 두 가지가 이 그분을 해결했던 방법이었다, 병리였고 생리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폴에 보톡스님이 보톡스는 부작용이 없을까요? 있는데 보톡스는 상당히 안전한 약이에요. 수술에 비하면 위험도가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고요. 또 보톡스는 혹시 뭐 잘못됐다 하더라도 또 나중에 6개월 지나면 다 돌아오기 때문에 전혀 뭐 부담 없이 해보실 수 있고요. 손해볼 게 없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기정이 보톡스는 얼마 간격으로, 보톡스는 이제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맞는데요. 통증 형태의 보톡스는 계속해서 맞는 건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보톡스 맞아서 호전이 됐을 동안에 여러 가지 인대 치료나 운동 치료를 통해서 그동안 나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 6개월마다 혹은 1년마다 이렇게 맞아가지고 내가 그걸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별로 추천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인데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에 대해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피리포미스라고 알려진 이상근은 배 모양의 근육으로 천장관절과 좌골신경의 해부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관절 뒤쪽에 있는 후방 고관절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고관절이 60에서 90도 이렇게 굽히게 되면 외양하는 작용을 했던 이상근이 내양을 시키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이런 것을 기능의 역전인 혹은 기능의 전환이라고 받아들여져 왔고, 이런 개념의 근거에서 치료나 스트레칭들이 이때까지 안내되어 왔죠. 근데 최근에 초음파 연구나 뭐 사체 연구나 여러 가지 200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능의 역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상반된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되고 있고요. 최근에 해부학적 연구에 따르면 굉장히 이런 이상근의 부착 위치, 삽입 위치는 가변적이고, 또 이런 기능의 역전이 역학적으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위치에 부착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의 역전의 개념을 가지고 예전의 그런 개념으로 계속 이렇게 치료하는 것은 치료 효과도 비효과적일 뿐더러 오진의 여지가 많은 검사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원위부 다리 통증이나 둔부 통증을 갖는 경우에 너무 쉽게 이상근 증후군을 진단하기보다는 이것을 일으키는 더 흔한 질환에 대해서 검사와 평가가 철저히 시행되어야 되고요. 의심이 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전도나 이런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최종 확진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고요. 뭐 사실 이 신체 검진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준비했는데요. 이 질환 자체에 대해서 벌써 분분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진단하는 방법이나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얼마든지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따로 소개해드리도록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김기종님이 어르신들이 엉치가 저리고 뻣뻣해지면 반드시 디스크가 아닌데 반드시 디스크도 아니고요. 뭐 너무 쉽게 디스크다, 너무 쉽게 이상근 증후군이다,
뭐 보톡스 맞으면 다 호전된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오늘 그 소아 수면 무호흡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강의하려고 했었었는데요. 그쪽 대학병원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지금 서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 출장 처리가 안 돼가지고 9월 2일 날 다음 달 목요일 11시에 그 방송을 지금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 소아 수면 무호흡의 특징에 대해 좀 설명드릴 거고요. 소아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이들이 ADHD, 집중력 결핍, 그 다음에 그런 양상의 그런 ADHD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 아이가 굉장히 좀 과잉 행동, 집중력 결핍 양상을 보이는 아이인데 밤에 코를 많이 골거나 수면 무호흡 양상이 있다면 다음 달 강의를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탑팀재활학과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쪽에 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정확한 강의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하여튼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중원부원 열심히 설명했는데 좋은 반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상근 증후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그 수면 무호흡 끝난 이후에는 소아 수면 무호흡 설명드린 이후에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환 중에 하나 또 디스크로 많이 오인되는 천장골 증후군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의 천장골 증후군의 특징과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 드리고요. 질문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탑팀 두목군 박정우 원장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